몇 달 동안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가 엄마에게 갔다고 확신시키며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12월 14일 아침 열화상 카메라는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파인 크릭 농장의 밀폐된 사일로 내부의 뜨거운 점. 내부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에반이었고 그는 분명히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그의 실종을 넉 달 동안 몇 마디 말로 숨겨왔던 것이다. 2024년 12월 14일 이른 겨울 아침 파인 크릭 농장 미시간 주의 작은 마을 엘모어에서 11km 떨어진 조용하고 외딴 곳. 농장은 지역 정비공인 케일럽 터너의 소유로 그는 폐쇄적으로 살며 이웃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한 삶을 살며 농부 이웃들의 장비를 수리하고 농지를 돌보며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 아그리썸 오딧 회사의 기술자들인 제이크 롤린스와 스탠리 포드가 표준 겨울 열손실 감사를 위해 농장에 왔다. 그들의 임무는 건물과 사일로를 점검하여 가능한 열 누출을 찾아내어 농부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반적인 점검은 약 1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의심스럽거나 범죄와 관련된 것을 발견할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정확히 6시 42분에 열 손실 이상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FLIR 장비가 이상한 세부 사항을 보여준다. 서리로 덮여 있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금속 사일로 중 하나에서 갑자기 차가운 파란 배경을 통해 보이는 선명한 빨간 실루엣이 나타났다. 열 윤곽선은 뚜렷하고 크며 사람의 형태와 같았다. 기술자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확인해야 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었다. 사일로는 몇 달째 비어 있었다. 스탠리가 사일로 꼭대기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뚜껑을 연다. 불쾌한 냄새는 없고 내부는 건조하고 차갑다. 하지만 중앙에 석회층 사이에 부자연스럽게 곱고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시체가 놓여 있다. 첫눈에 보아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다. 외관, 완전히 말라버린 청소년의 유해.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하고 사일로는 범죄 현장이 되며 일상적인 열손실 감사는 심각한 수사의 시작이 된다. 경찰은 신속히 신원을 확인한다. 이것은 농장 주인의 아들인 14세 에반 터너였다. 소녀는 넉 달 전에 실종되었다. 이 모든 달 동안 아버지는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에반이 다른 도시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확신시켰다. 이 설명은 에반의 개인 전화에서 보낸 SMS 메시지들이 뒷받침했다. 짧고 차분하고 완전히 중립적인. 아무도 이런 말들 뒤에 거짓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농장은 완전히 봉쇄된다. 이웃들은 조용하고 자제력 있는 케일럽이 이렇게 끔찍한 일과 연관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사건에서는 고발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우선 수사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주요 용의자는 케일럽 터너다. 그는 농장에서 실종 전까지 아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한 유일한 성인이다. 에반이 어머니에게 갔다는 그의 증언은 이제 사실에 의해 완전히 반박된다. 그의 일상, 이웃들과의 대화, 행동과 아들과의 관계가 조사된다. 아버지 외에도 의혹은 2명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향한다. 그들은 몇 번 다른 사람의 영역, 특히 인근 농장에 헛간에 침입하려 시도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둘 다 이전에 경범죄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이, 키, 체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일로 내벽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하는 신발 사이즈였다. 경찰은 청소년들을 서해 연행하여 상세한 신문을 하고 신발 샘플을 채취하여 발견된 발자국과 비교한다. 이것은 아직 유죄의 증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단서다. 사일로 내부에서 발견된 청소년 사이즈의 신발 자국이 수사의 첫 번째 단서가 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유망해 보인다. 수사관들은 청소년 중 누군가가 시체 발견 직전에 사일로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아마도 영역을 확인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청소년들을 신문하지만 그들은 단호히 관련성을 부인하며 바로 그 4일로 내부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아직 그들의 말을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고발할 수도 없다. 사실이 너무 부족하다.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은 경찰이 벨 모빌리티 통신사의 데이터를 입수할 때 온다. 영장번호 1420BM은 에반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어떻게 정확히 전송되었는지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해준다. 통신사는 이 모든 SMS가 케일럽 터너의 집에 설치된 가정용 펨토 노드를 통해 전송되었다고 알려준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한다. 메시지 발신자는 집 근처에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에반이 농장을 떠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가 살아있고 안전하다는 인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수사는 몇 달 동안 길고 설득력 있는 조작을 할 수 있고 몇 달 동안 완벽하게 환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제 수사의 주요 수수께끼는 정확히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왜 그에게 이것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이전의 속임수를 의심하지 않았는지이다. 에반 발견 다음 날 아침, 엘모어 경찰은 공식적으로 주요 용의자가 된 케일럽 터너의 생활 방식 세부 사항을 깊이 파고든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의 핵심 수수께끼가 된 그의 야간 생활 패턴에 관심이 있다. 매일 밤 케일럽 터너는 다락방 침실을 떠나 농장의 별도 건물에 위치한 작업장으로 갔다. 어제 저녁 그는 이미 경찰에게 간단한 설명을 했으며 잠을 방해하는 소음을 유일한 이유로 언급했다. 하지만 수사에는 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필요했다. 경찰은 케일럽의 의료 데이터를 상세히 확인하여 2024년 12월 15일자 영장번호 BC5052에 따라 베리 클리닉에서 문서를 요청했다. 입수한 서류는 이전에 경찰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었다. 케일럽은 2019년부터 외상 후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이 질병은 몇 년 전 농장에서 일어난 사고 후에 발생했다. 그 이후로 케일럽은 만성적인 수면 문제, 불안, 야간 각성에 대한 불만으로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았다. 클리닉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으로 디아제팜 처방전을 받은 것은 2023년 12월 18일이었다. 그에게 백정이 약물이 처방되었다. 경찰은 디아제팜과 같은 약물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조용하고 깊게 잠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매일 밤 그를 방해했다는 에반의 코골이에 대한 케일럽의 증언과 명백한 불일치가 발생했다. 케일럽과의 두 번째 대화는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는 경찰관들과 실험실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농가의 작은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케일럽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눈에 띄게 긴장했다. 야간 이동에 대한 수사관들의 반복 질문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미 말했듯이 에반이 크게 코를 골았습니다. 디아제팜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지만 제가 옆에서 잘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깨어서 작업장으로 갔는데 거기가 더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수사관들은 논쟁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영장번호 CCTV 129 2024에 따라 입수한 농장 자동차 마당의 감시 카메라 녹화를 확인했다. 녹화는 에반이 실종된 밤에 밥캣 기계가 새벽 4시 50분부터 5시 10분까지 시동이 걸리고 작동했다는 것을 명확히 기록했다. 이것은 케일럽이 작업장 내에서의 잠이나 작업만을 언급한 초기 증언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녹화는 그의 알리바이의 완전성을 깨뜨리며 야간 각성에 대한 설명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수사관들은 케일럽에게 누가 또 밥캣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남자는 침착하게 작업장 입구의 갈고리에 걸린 열쇠들을 가리켰다.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가져가서 기계를 시동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이웃들이 예고 없이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여기 누구에게나 물어보시면 확인해 줄 것입니다. 케일럽의 설명은 경찰의 작업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론적으로 열쇠는 정말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일단 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지만 내심으로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낮고 용의자에게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아직 이 단서는 미해결로 표시되어 추가 확인이나 반박이 필요했다.
한편 과학수사관들은 밥캣을 계속 연구하여 케일럽에 대한 의혹을 강화하는 발견을 했다. 기계 조작 페달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다. 예비 실험실 분석은 AB형 혈액을 확인했다. 바로 에반이 가진 혈액형이었다. 이것은 수사의 심각한 돌파구였다. 이제 48kg 무게의 유해를 농장 영역 내에서 약 25m 거리를 이동시키는데 정확히 밥캣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발견은 수사 방향을 심각하게 바꾸었다. 케일럽은 그의 기계가 어떻게 정확히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지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수사는 직접적인 고발을 서두르지 않았다. 케일럽의 알리바이는 단지 흔들릴 뿐이었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이 발견된 혈액이 정확히 에반의 것임을 확인해야 하는 최종 감정에 달려 있었다. 엘모어 경찰관들은 이제 사건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케일럽 터너의 깊은 개인적 문제들, 그의 만성 불면증과 그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약물 복용과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엘모어 경찰은 케일럽의 에반 터너가 어머니에게 갔다는 설명이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후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했다. 에반의 유해가 사일로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이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과 청소년의 친척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아버지의 설명이 단지 편리한 은폐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사실들을 연구하고 있다. 에반이 어머니에게 갔다. 사실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설득력 있게 들렸던 문구. 수사관들은 에반 이름의 짧은 메시지들 외에 이 이사를 확인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완전한 그림을 위해 수사관들은 2024년 12월 16일자 영장번호 AC846에 따라 에어 캐나다의 항공 기록을 요청했다. 레일라 마흐디의 비행 데이터는 캘거리에서의 그녀의 삶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항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레일라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온타리오로 한 번도 비행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이름으로 구매된 항공권은 하나도 등록되지 않았다. 이것은 즉시 청소년이 비행기로 어머니에게 갈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2024년 12월 16일자 영장번호 BM772에 따라 레일라 마흐디 계좌의 금융 흐름을 확인했다. 명세서는 레일라에서 케일럽 터너로의 정기적인 월별 양육비 지불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에반의 여행과 관련된 어떤 지출도 발견하지 못했다. 표, 호텔 예약 또는 케일럽의 설명을 확인할 다른 거래도 없었다. 돈은 안정적으로 송금되었지만 아들의 방문에 대한 지출은 단순히 없었다. 경찰은 엘모어 경찰서에서 캘거리로 화상 연결을 통해 레일라 마흐디를 원격 신문했다. 그녀의 증언은 수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레일라는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아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채팅에서의 마지막 완전한 대화는 2024년 1월 10일 오후 10시 15분에 이루어졌다. 그 후 연락이 예기치 않게 끊어졌다. 곧 그녀는 에반으로부터 오직 짧은 SMS 형태의 메시지만 받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들은 건조하고 형식적이며 평소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레일라는 아들에게 왜 정상적으로 쓰기를 멈췄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응답으로는 모든 것이 좋다와 걱정할 것이 없다는 한마디 구문만 받았다. 그녀는 이런 변화들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폐쇄성과 부모로부터의 거리두기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농장에서의 끔찍한 발견 후 그녀는 명백한 것을 인정해야 했다. 2024년 1월 11일부터 그녀의 아들은 스스로 답하기를 멈췄다. 파인크릭 농장 근처에 사는 이웃 올슨 부인이 예기치 않게 경찰에 1월 11일 이른 아침에 어떤 택배 기사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운반원 복장을 한 남자가 평범한 흰색 밴으로 와서 케일럽 터너의 집에서 큰 가방이나 컨테이너를 들고 나왔다. 여자는 바로 이 택배 기사가 에반을 데려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웃의 증언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는데 그녀가 택배 기사의 외모나 밴의 번호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인의 존재 사실은 기록되었다.
이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가까운 도로와 고속도로의 감시 카메라 녹화를 요청했다. 온타리오 하이웨이 43번을 따라 이동하던 맞은편 트럭의 대시 카메라 녹화가 2024년 1월 11일 새벽 4시 58분에 이상한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뒤쪽 컨테이너가 열린 채로 길게 주차된 흰색 밴. 녹화에서 컨테이너가 비어있고 운전자가 없다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경찰은 유사한 자동차들의 등록과 가능한 경로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곧 장애물에 부딪혔다. 녹화의 번호판이 읽을 수 없었고 운전자의 명확한 특징도 없었다. 택배 기사는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고 지역 택배 서비스 중 어느 곳도 해당 기간에 이 지역에서 작업했다고 확인하지 않았다. 수수께끼의 택배 기사 출현 사실은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올슨 부인의 설명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그녀의 상상력의 결과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농장 근처에 정체불명의 자동차가 나타난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 순간 수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택배 기사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에반이 농장을 떠났다는 어떤 확인도 찾을 수 없었다. 레일라 마흐디는 아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항공 기록과 은행 데이터가 그녀의 말을 확인했다. 케일럽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갔다는 설명은 사실 확인을 견디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이제 수사관들은 새로운 이상한 점들을 주에 깊게 연구하여 1월 11일 아침 케일럽 터너의 집 근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정확히 누가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에반과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시켰는지 알아내야 했다. 이것이 명백히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에반 터너 실종 주변의 이상한 점들과 모순들을 계속 연구했다. 경찰의 관심은 다시 이전에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기술적 세부 사항들로 돌아갔다. 농장에서 열 검사를 수행한 기술자들 중에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 열화상 카메라 FLER-14를 조작했던 아그리썸 오딧 회사의 직원 토마스 리드. FLER 열 검사가 에반의 유해를 발견한 이미 알려진 녹화 외에 또 무엇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수사관들은 토마스 리드에게 연락하여 열화상 카메라의 전체 기록 일지를 주의 깊게 확인했다. 바로 토마스가 이전에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열화상 카메라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파인크릭 농장에서의 FLER 검사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에반 발견 몇 달 전인 2024년 1월 14일에도 파인크릭 농장에서 열 점검이 수행되었다. 2024년 1월 14일 새벽 5시 7분에 기록된 열화상 카메라 일지, 데이터는 같은 사일로 내부에서 약하지만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분산된 열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사일로는 농장 문서에 따르면 완전히 비어있고 사용되지 않았어야 했다. 2024년 5월 24일 6시 42분의 반복 검사에서 열화상 카메라는 이미 밝고 명확한 열 윤곽선을 등록했다. 사일로 내부 온도는 밖의 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9도에 달했다. 이것은 두 검사 사이에 사일로 내부에서 뭔가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농장 주인의 모든 기술 문서와 증언에 따르면 이 시설에는 전기 가열이 없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열이 있을 이유가 없어야 했다. 토마스 리드는 수사관들에게 그런 이상 현상이 보통 어떤 생물의 존재나 열을 생산하는 내부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고려한 첫 번째 설명, 우연히 내부에 들어간 동물. 하지만 CSI 전문가들이 이 설명을 완전히 반박했다. 사일로에서 동물 발자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일로 해치는 밖에서 단단히 닫혀 있었다. 야생 동물 변형은 최종적으로 배제되었다. 경찰은 또한 사일로가 지역 노숙자 중 누군가의 임시 피난처였을 수 있다는 설명을 확인하려 했다. 이론적으로 사람이 추운 밤에 거기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설명도 빠르게 가능성을 잃었다. 장소가 너무 고립되어 있고 사일로 접근이 복잡했으며 검사 중에 다른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노숙자에 대한 설명은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여전히 열려 있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농장 직원, 케일럽 터너 자신 모두 겨울달에 농장의 외부인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실종이나 침입에 대한 신고나 불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직 조심성을 유지하며 추가 확인이나 반박을 기다리며 이 설명을 순전히 형식적으로 열어두었다. CSI 전문가들이 사일로의 상세한 재검사를 수행했다. 해치 내부에서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천 조각이 발견되었다. 과학수사관들은 빠르게 이것이 에반이 잠들 때 평소 입었다고 케일럽의 증언에 따르면 빨간색 검은색 플란넬 천, 에반의 잠옷의 전형적인 섬유라고 확인했다. 이 발견은 새로운 중요한 연결을 만들었다. 청소년은 단순히 우연히 또는 누군가의 부주의로 사일로에 있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야간에 잠옷을 입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놓여진 것이었다. 해치 내부 볼트의 섬유는 청소년이 뚜껑을 만졌거나 심지어 내부에서 열려고 시도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천 조각이 해치 볼트에 어떤 정확한 상황에서 붙게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밥캣 기계의 야간 작업과 직접 연결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이런 세부 사항들을 추후 감정에 맡겼다. 하지만 발견 자체는 의혹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그 일월 밤의 사건 순서를 더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수사는 기술적 이상과 설명할 수 없는 열정뿐만 아니라 에반이 살아있거나 최근에 그곳에 놓여진 채로 사일로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적 증거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발견은 경찰이 케일럽의 증언과 그의 농장에서의 야간 이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곧 수사관들은 에반의 이동 시간이 밥캣 작업과 케일럽의 야간 행동과 일치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수사는 2023년 12월의 추운 겨울날로 몇 달 되돌아간다. 농부이자 정비공인 케일럽 터너가 다시 경찰의 관심 중심에 있게 되었다. 이번에는 대량의 디아제팜 약물 구매 때문이다. 바로 그때 몇 달 후 그의 아들 에반 실종 수사의 중심에 있게 될 그 비축분이 구매되었다. 실종된 에반 터너의 이름으로 보낸 짧은 메시지들, 케일럽에게 왜 백정의 디아제팜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왜 그는 이 구매 규모를 숨기려 했는지. 그날 케일럽은 자신의 검은색 포드 F150 픽업 트럭을 타고 가디언 약국에 갔으며 농장에서 7.8km를 달렸다. 보통 이런 구매는 은행 카드나 할인을 위한 보너스 카드 사용을 동반하지만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선택했다. 영수증은 몇 달 후 경찰의 농장 수색 중에 발견되었으며 약물 이름과 구매 날짜 외에는 구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경찰이 발견한 영수증은 현금 지불 사실을 명확히 기록했다. 보너스나 할인 카드는 사용되지 않았다. 약국 직원은 나중에 케일럽이 모든 할인과 보너스를 거부하며 필요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바로 이 행동이 수사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 조심성은 대량의 진정제 구매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연상시켰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에반이 다녔던 엘모어 중학교 학교 기록에서 의료 데이터를 확인했다. 몇 달 전에 작성된 학교 간호사의 보고서에는 터너 가족의 수면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에반은 심한 형태의 야간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다. 큰 코골이와 잦은 수면 중 호흡 정지를 동반하는 호흡 장애였다. 간호사는 공식적으로 호흡을 정상화하는 특수 장치인 CPAP 기기 사용을 권장했지만 그의 가족은 구매하지 않았다. 경찰이 다시 CPAP 기기 구매, 거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을 때 케일럽 터너는 건조하고 확신 있게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비쌉니다. 그런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없이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디아제팜 구매 비용과 비교해보니 경찰은 이 설명을 의심했다. 디아제팜도 특히 그런 양에서는 저렴한 약물이 아니었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은 백정의 디아제팜이 구매 후 말 그대로 3주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은 케일럽이 무기력하고 피곤하며 둔해 보였다고 언급했지만 명백한 과다 복용 징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이 기록한 이 기간 동안 케일럽은 계속 일했고 차를 운전했으며 심지어 이웃들을 위한 수리 작업도 수행했다. 수사진은 케일럽의 명백한 과도한 복용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약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이 실종된 약의 양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케일럽의 변호사는 에반의 청소년 실험이라는 대안적 설명을 제시했다. 변호인의 의견에 따르면 에반이 스스로 약을 가져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로 하거나 단순히 가능한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청소년다운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변호 측에게 디아제팜의 이상한 실종에 대한 편리한 해명이 되었다. 수사 초기에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전히 믿을 수 없어 보이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설명으로 사건 자료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곧 경찰은 토론토 독성학 센터의 독성학 연구 결과를 받았고 이것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센터의 결론에 따르면 에반의 몸에서 극도로 높은 디아제팜 함량이 발견되었다. 청소년의 위에서 42mg의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1회 복용 허용 의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었다. 혈중 농도는 치사 수준에 달했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에반이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양의 디아제팜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발적 복용이나 청소년 실험에 대한 설명이 케일럽과 그의 변호인에게 편리해 보였지만 이제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다시 케일럽에게 관심을 돌렸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런 양의 디아제팜이 어떻게 청소년의 몸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케일럽이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약물 구매 규모를 숨겼는지 밝혀야 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수사에 새롭고 매우 중요한 방향이 되었고 경찰은 케일럽의 모든 행동, 그의 재정적이고 개인적인 결정들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2023년 12월 18일에 그 이상한 약 구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관들은 에반 터너의 마지막 몇 시간을 주에 깊게 연구하며 실종 전날 저녁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이해하려 했다. 진실을 확인하는 데는 청소년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남긴 디지털 흔적이 도움이 되었다. 에반이 실종 전날 저녁을 누구와 함께 보냈는가? 틱톡 라이브 방송 기록이 1월 10일 저녁 에반이 다운타운 다이너 카페에서 두 친구 닉 왓슨과 사라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디오는 오후 10시 11분에 시작되어 11시 40분까지 계속되었다. 청소년들은 편안했고 웃으며 대화했다. 에반은 꿀차를 마셨다. 이 사실은 카페 영수증과 직원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비디오 스트림과 와이파이 로그가 완전히 일치하여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주었다. 수사관들은 카페 직원들을 상세히 신문했다. 에반이 주문한 음료는 친구들이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이 명확했는데 차는 제조 직후 에반에게 직접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만남이 끝난 후 닉과 사라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는 카페 입구와 주변 거리의 감시 카메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닉과 사라가 어떤 식으로든 에반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고려했다. 하지만 파인크릭 농장까지 거의 8km였고 닉 왓슨은 운전면허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늦은 시간에 교통수단 없이 청소년들이 농장에 눈에 띄지 않게 갈 수는 없었으며 이는 그들의 연루 가능성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닉 왓슨이 스트림에 케일럽이 또 새벽 2시에 우리 엄마한테 문자 보냈네? 라는 댓글을 남겼다. 수사관들은 처음에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나중에 이것이 케일럽이 늦은 밤에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습관에 기반한 단순한 청소년 농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케일럽이 닉의 가족에게 이상한 야간 메시지를 보냈다는 다른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주요 발견은 경찰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닉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전화에 저장한 데이터를 연구했다. 닉의 클라우드 저장소 파일 중에서 1월 11일 새벽 2시 48분에 촬영된 카페에서의 만남 몇 시간 후에 짧은 비디오 녹화가 발견되었다. 비디오 자체는 닉이 소셜 네트워크용으로 준비하던 평범한 청소년 동영상 편집이었다. 하지만 CSI 전문가들은 녹화 배경에 우연히 들어간 소리들에 주목했다. 야간 정적 속에서 파인크릭 농장 소유의 농업용 로더인 팝캣 엔진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이 소리는 농장 카메라 녹화로 이미 경찰에게 익숙했다. 또한 녹화에서는 열리거나 닫히는 해치 소리와 같은 금속성 충격음이 구별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의 또 다른 소리는 이전에 의료 보고서에 기록된 에반의 코골이와 완전히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리들이 닉의 방 열린 창문을 통해 우연히 비디오에 들어갔다고 확신했다. 청소년의 집은 농장에 충분히 가까워서 조용한 밤에 소리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들릴 수 있었다. 따라서 우연한 비디오 녹화가 예기치 않게 중요한 증거가 되어 에반이 농장에서 기계가 작동하던 그 순간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수사는 실종밤 농장에서의 사건 시간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었다. 이전에 에반의 친구들에게 향했던 의혹들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이 농장에서 멀리 있었고 그날 밤 파인크릭 농장 영역에서 일어난 일의 우연한 목격자가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이제 수사는 바로 농장에서 늦은 밤에 에반의 실종으로 이어진 행동들이 수행되었다는 중요한 확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케일럽의 정확한 역할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수사관들은 의도적으로 닉과 살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세부 사항들의 의미를 공개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의혹에서 벗어나 우연한 상황의 일치로 인한 단순한 증인으로 여겨졌다. 수사의 주요 질문은 이제 케일럽의 행동과 청소년의 전화에서 우연히 기록된 농장에서의 사건들로 귀결되었다. CSI 그룹은 파인크릭 농장에 설치된 벨 모빌리티 가정용 펨토 노드 로그에 대한 접근을 얻었다. 수사진은 이 로그들이 몇 달 동안 모든 사람에게 에반이 살아있고 집에서 멀리 있다고 확신시켰던 그 수수께끼의 SMS 메시지들이 정확히 어디서 전송되었는지 밝혀주기를 희망했다. 가정용 펨토 노드 로그가 메시지의 출처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분석의 첫 번째 결과는 건조했지만 명확했다. 에반의 이름으로 보낸 메시지들은 신호 출력이 단지 2밀리와트인 가정용 노드의 작동 영역에서 전송되었다. 그런 장치의 작동 반경은 30m를 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이는 메시지 발신자가 SMS 전송 시 물리적으로 장치 근처에 있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로그들은 구체적인 전송 날짜들을 보여주었다. 1월 16일, 2월 3일, 3월 29일, 4월 12일, 2024년. 이것들이 바로 에바니 캘거리의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여겨진 메시지들이었다. CSI는 펨토 노드의 위치와 모든 주변 건물들을 주의 깊게 연구했다. 에반이 발견된 사일로는 노드에서 90m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약한 신호에는 너무 멀었다. 동시에 케일럽이 밤을 보낸 작업장은 펨토 노드에서 단지 18m 떨어져 있었다. 전문가들이 벨 모빌리티 기술자들에게 핵심 질문을 했다. 에스임 카드나 전화기의 IMEI를 변조하여 원격으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었는가? 전문가들의 답변은 단호했다. 없다. 통신사 네트워크는 IMEI 스푸핑을 배제했으며 이는 메시지가 실제 장치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에서 엄격히 전송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사는 즉시 메시지 전송 밤들의 가정 네트워크에 등록된 장치들을 확인했다. 이 밤들의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된 유일한 장치는 바로 케일럽 터너의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개인 전화였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이 SMS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이전에 사일로가 노숙자의 피난처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이 설명은 CSI 그룹에 의해 2024년 2월 14일, 3월 14일, 4월 14일의 열화상 이미지 재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모든 이미지들이 어떤 열 변화도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 사일로는 완전한 열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이 기간들에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도 거기에 눈에 띄지 않게 머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숙자에 대한 가설은 완전히 배제되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수사는 또한 청소년들인 닉과 사라, 그리고 이웃 올슨이 목격했다고 주장한 수수께끼의 택배 기사의 참여를 최종적으로 배제했다. 이런 단서들 중 어느 것도 더 이상 근거가 없었다. 수사의 핵심 순간은 과학 수사관들이 농장을 재검사하는 동안 한 발견이었다.
부엌과 그 도구들의 상세한 분석 중에 CSI는 차 주전자 내부 표면에서 디아제 팀의 미세 입자들을 발견했다. 스펙트럼 분석은 이전에 케일럽이 구매한 약과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에반의 실종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치사량의 디아제팜을 평범한 가정용 물건과 연결하는 극도로 중요한 증거였다. 에반이 집에서 마신 진정차는 처음에 보인 것처럼 그렇게 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CSI는 미세 입자들이 우연한 오염이 아니라 의도적인 물질 추가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수사는 디아제팜이 어떻게 정확히 청소년의 몸에 들어갔는지 알았다. 이것은 경찰이 농장에서 약과 차 주전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케일럽의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2024년 여름 초까지 수사는 최종적으로 케일럽 터너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CSI가 수집한 증거들은 모든 부차적인 설명들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아버지가 거짓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운명적인 1월 밤에 일어난 일과 명백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사는 케일럽의 동기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의도적으로 피했지만 증거들은 바로 그를 향한 하나의 사슬로 쌓여갔다. 모든 세부 사항들이 그날 밤 사건들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인했으며 이제 경찰은 의도적으로 수사의 최종 단계로 나아가며 곧 따라올 직접적인 고발을 위한 토대를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에반 터너 사건은 더 이상 많은 설명이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이것은 돌보는 아버지와 이웃에 가면 뒤에 자신의 행동을 숨긴 한 사람에 대한 명확하게 윤곽이 그어진 사건이 되었다. 바로 케일럽 터너가 수사가 수집한 모든 사실들과 상황들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 CSI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최종 동기를 공식화하는 것만 남은 수사의 마지막 단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케일럽의 행동 뒤에는 단순한 사고를 숨기려는 욕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했다. 수사는 답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이 답들은 엘모어 주민들이 알고 있던 케일럽 터너의 모습을 완전히 파괴해야 했다. 수사는 케일럽의 핵심 역할에 대해 더 이상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앞에는 절차의 형식적 단계들과 공식적인 고발들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기는 여전히 숨겨져 있었고 이것이 수사관들을 수사 완료로부터 분리시키는 마지막 수수께끼였다. 수사는 케일럽 터너의 행동 동기에 바짝 다가섰다.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파인 크릭 농장의 조용하고 폐쇄적인 정비공의 모습은 이웃들과 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외적 평온함 아래에는 케일럽이 지속적인 수면 부족과 재정적 문제로 인해 겪고 있던 압박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수사진은 그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 즉 절대적인 야간 정적을 얻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케일럽이 절대적인 정적을 얻기 위해 무엇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케일럽이 야간 근무로 부업을 했던 킹스턴 레일 메인터넌스 회사의 재정 문서들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해 그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벌금을 당했다. 2023년 11월에 기록된 3번의 지각은 10%의 삭감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그의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고 재정적 긴장을 악화시켰다. CSI는 케일럽의 영수증들을 연구하여 2024년 1월 9일 에반 실종 하루 전에 그가 캐나다 타이어 상점에서 귀마개 세트를 구매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감정은 귀마개가 개봉되었지만 단지 2번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귀지 분석은 그것들이 정확히 케일럽의 것임을 확인했다. 신문 중 케일럽은 귀마개 사용 거부를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이명이 있어요. 귀에서 소음이 납니다. 귀마개를 하면 더 나빠집니다. 수사진은 왜 그가 학교 간호사가 에반에게 권장한 의료기기인 CPAP를 사지 않았는지 다시 질문했다. 케일럽은 다시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1200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케일럽이 단지 한 달 전에 현금으로 구매한 백정이 디아제팜에 상당한 돈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모순은 경찰의 의혹을 강화시켰다. 변호 측은 상황을 다르게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변호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케일럽은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단지 아들이 조용히 잠들 수 있도록 디아제팜 용량을 늘리려 했을 뿐이며 아버지가 마침내 잠을 자고 정상적인 근무 일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설명은 케일럽의 행동을 비극적인 우연의 일치와 부주의의 우발적 결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의 새롭고 핵심적인 증거가 도착한 후 변호 측의 이 이론은 곧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되었다. 2023년 11월 5일자 케일럽이 자신의 형에게 한 전화 통화 도청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바꾸었다. 로저스 통신사 보관소에서 얻은 녹음이 케일럽의 말을 기록했다. 그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 영원히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말들은 에반 실종 이달 전에 한 것이었다.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순간의 감정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케일럽은 명백히 극단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은 그의 행동에서 우연성과 부주의에 대한 변호 측 설명을 파괴했다. 이제 경찰은 케일럽의 만성적인 야간 문제들, 그의 아들의 실종, 그리고 일어난 일의 진정한 상황을 숨기려는 시도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최종적으로 집중했다. 사건은 더 이상 비극적 우연들의 연속처럼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중하게 계획된 행동들의 그림이 그려졌다. 수사관들은 이미 파인크릭 농장의 작은 농장에서 온 조용하고 자제력 있는 정비공이 그의 지인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 재정적 압박, 신체적 소진, 지속적인 야간 수면 방해가 에반의 비극이 펼쳐진 배경이 되었다. 이제 모든 세부 사항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형식적 절차들만 완료하면 되었다. 디아제팜 구매, 영원한 정적에 대한 말들, 청소년의 전화에서 거짓 메시지 전송, 농장 장비를 이용한 유해의 물리적 이동. 바로 이것이 이제 수사진 앞에 일반적인 열손실 점검으로 시작되어 케일럽 터너 삶의 어둡고 숨겨진 면을 드러내게 된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서 있었다. 2025년 2월 11일 퍼스카운티 배심원단은 케일럽 터너를 2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 고의가 아닌 살인과 유해 부적절 처리. 상세한 수사 결과 비극의 원인이 케일럽의 만성 불면증과 고통스러운 편두통, 지속적인 야간 소음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적을 얻으려는 욕구가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다. 2024년 1월 11일 케일럽은 아들에게 차를 준비하면서 약 42mg의 디아제팜을 첨가했는데 이는 허용치료 용량의 4배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수면 중 심각한 호흡 문제가 있던 청소년은 잠들었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진정제와 심한 무호흡증의 조합이 치명적이었다. 케일럽이 일어난 일을 깨달은 후 그는 사건의 흔적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밤에 그는 농업용 미니로더 밥켓을 가동하여 청소년의 유해를 농장 영역에 사용되지 않는 사일로로 옮기고 석회로 덮어서 발견을 피하려 계산했다. 감시 카메라가 새벽 4시 50분부터 5시 10분까지 밥켓의 작동을 기록했다. 나중에 감정이 기계 페달에 에반의 혈액 존재를 확인했다. 아들이 집에서 멀리 있다는 거짓 인상을 만들기 위해 케일럽은 매월 에반의 전화에서 짧은 SMS 메시지를 보내며 청소년과 어머니의 소통을 모방했다. 가정용 펨토노드 분석이 모든 메시지가 케일럽이 있던 작업장에서 전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은 사일로에서 노드까지의 거리가 네트워크 커버리지 영역을 초과했기 때문에 사일로에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을 배제했다. 2024년 1월 14일에 촬영된 아그리썸 오딧 회사의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가 최근에 놓인 유해의 존재로 인한 사일로 내 약한 열점의 존재를 확인했다. 같은 해 5월 24일의 반복 검사는 분해의 내부 과정으로 인한 사일로 내부 온도가 플러스 9도까지 상승했음을 보여주었다. 재판 과정 동안 변호 측은 케일럽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으며 아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끈질기게 증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시된 증거들 덕분에 이 설명을 최종적으로 깰 수 있었다. 케일럽과 그의 형 사이의 2023년 11월 5일자 전화 통화 녹음에서 케일럽이
그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 영원히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추가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지각에 대한 케일럽의 정기적인 재정적 벌금을 보여주는 급여 명세서들이 제시되었다. 배심원들은 케일럽의 부분적 인정과 미리 계획된 살인의 직접적 증거 부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엄격한 교정시설에서 복역할 16년의 자유박탈. 판결 선고 후 케일럽은 법원 건물에서 구치소로 호송되었다. 시설의 문이 그 뒤에서 최종적으로 닫혔고 길고 긴장된 수사의 끝을 의미했다. 이런 사건들 후 파인크릭 농장은 완전히 버려진 채로 남았다. 몇 주 후 아그리썸 오딧 회사의 검사원들이 영역에 대한 또 다른 통제 검사를 수행했다. 이전에 에반이 발견되었던 사일로는 완벽하게 차가웠다는 것이 밝혀졌다. 열이나 생명의 징후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열 손실 점검으로 시작된 비극적 이야기는 퍼스 카운티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건 중 하나의 완전한 해결로 끝났다.